네, 안녕하세요. 공법 강의하는 김동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국토계획법이라는 주제 중에서 국토이용계획 총설부터 얘기를 해 가게 될 텐데, 일단 그렇습니다. 공법이라고 하는 거 다른 과목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용어들이 다 새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접근해 가실 때 이해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는 것보다 단순 암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공부할 때 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대표되는 국토이용계획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이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뽑는 지문들은 아니고 전체 그림을 지문에서 구성하는 그런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게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의 체계에 관한 내용 확인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내용들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검토 드리게 될 게 체계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될 테고요. 먼저 논의하기에 앞서서 국토이용계획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 시군을 묶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제 법에서 정의하기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해서 이때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군을 묶어주는 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나오진 않는데 소위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얘기할 때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토지 소유자에게 국가에서 이런저런 규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심이 되는 규제,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자, 이것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 있다면 바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정의하기를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유치한 문제 패턴인데, 이 광역도시계획을 가지고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해서 틀리게 뽑았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시군을 묶어놓는 것을 이름하여 광역계획권이라고 정의를 할 테고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이 묶어놓은 두 개 이상 시군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 또는 군의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렇게 정의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1차 과목 부동산 학개론 영역에서 가끔 정의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의 정의를 비교하는 형태 문제가 될 테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시의 미래 발전상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정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 소유자에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이런 걸 다루는 계획을 소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부르고요. 사실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7개 항목을 쭉 가니다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가 국토이용계획의 중심축이 될 테고, 다만 국토부 장관에게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이것들 계획보다 제일 최상위에 있는 계획을 이름하여 국가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한 10년 동안 6문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되게 간단한 주제인데 자주 나오고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10년 동안 3번 정도, 관리계획은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건 숫자를 세는 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 부를 때 우리는 이것을 국토이용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조문 자체에서는 국토이용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고요. 국토부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 국토이용계획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 볼까요?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어렵고 버거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에서 가장 많은 양, 한 60~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이게 이제 중국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다루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식이에요. 내가 땅 100평짜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옆으로 펼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건폐율이 50%를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이 5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만약 건폐율이 40%다라고 한다면 10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최대 옆으로 펼칠 수 있는 면적이 뭐 40평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개념. 그다음에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펼치는 거 말고요. 위로 쌓아 올렸을 때 전체 바닥 면적 합계를 규제하는 개념이 용적률. 그래서 이 건폐율하고요, 용적률 규제가 없게 되면 아사리판이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높게 건물을 짓게 될 테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토지 소유자를 믿지 못해서 이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제목만 보고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용도 지역만 가지고도 한 30분 정도 한참 설명을 드릴 그럴 주제가 될 텐데, 관리 계획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이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 그래서 핵심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용도 지구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바꿀 때 용도 지역이 21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 거기 용도 지역 위에다 용도 지역은 그대로 두고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또 용도 지역 위에다가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달리 규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는 땅에다 금 긋는 방법,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할 것인가 라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 이제 이걸 묶어서 지역, 지구, 구역 이런 식의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해서 우리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땅에다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이런 것만 규제해서는 불가능하고요. 학교도 도로도 공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학교, 공원 등을 만들기 위한 계획, 정비하기 위한 계획, 그다음에 계량하기 위한 계획을 가리켜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그래서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도 넓은 범주에서 관리 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토지 위에다가 국가 또 지자체가 도로를, 학교를,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토지 소유자에게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등 일정한 규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여기 결정이 되면 그 토지 소유자는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 즉 건물을 원칙적으로 지을 수가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얘도 결국은 관리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을 아주 빠르게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 자체가 이런 식이야. 토지가 있으면 항상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용도 지역의 종류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지정되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 토지 용도 지역 21개 중에 하나를 찾아서 여기서 허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이 어떤 것인가, 여기 이제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위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논의하게 될 다른 관리 계획과 다르게 용도 지역은 토지가 있으면 항상 존재하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꼭 하나만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중복 지정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1개 중에 하나만 지정을 하는 것이지
21개 중에 2개를 지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오는 법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그 밖에 높이 제한 이런 규제 등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용도 지역을 가지고 규제를 하다가 요거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용도 지역을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될 테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용도 지역 두고요. 그 용도 지역에 따라 발생했던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중에서 일부 규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토지 위에 용도 지역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개념이 용도 지구라는 개념. 일단 이게 기본 개수는 9개입니다. 그 중에서 얘는 아까 용도 지역과 다르게 필요하면 2개, 3개, 4개 중복하여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용도 지구라는 것도 가장 큰 틀의 그림 관리계획의 일종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기 위한 개념.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이 될 것인데, 이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용도 지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 자, 요거 이제 용도 구역을 논하기 위해서도 항상 토지에는 뭐는 존재하고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용도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용도 구역의 개수는요, 총 5개. 나중에 시험용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 따서 접근을 하게 되면 개, 시, 수, 도, 입이라고 해서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용도 구역의 종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앞에서 용도 지역은 이제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중복 지정할 수 없었고요. 용도 지역은 필요하면 2개, 3개, 4개. 요 용도 지역 지정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필요하면 2개, 2-3개, 4개 중복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용도 구역에 있어서는요, 해석상 그 5개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위 중복 지정이라는 개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중에서 1개만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석상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 지정 등은 허용되지 않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시험 자체는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용도 구역이 뭘 하자는 거냐. 우리가 당연히 용도 구역도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혹은 높이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의미는 그렇습니다. 기존의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 구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요거요. 근데 법에서 이게 이제 국토기획법은 법뿐만 아니라 이 공법의 법조문들 중에 일부가 문맥상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용도 구역이라는 것은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법에서는 용도 지역 먼저 나오고 용도 지구 나오니까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토지 소유자에게 국가는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 건폐율과 용적률 혹은 용도 제한 혹은 높이 제한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를 다루는 계획이라는 개념에서, 자, 어찌됐든 다 관리계획의 일종이 되게 될 테고요. 이 3가지는 땅에다 금긋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독특한 개념의 관리계획이 나옵니다. 자,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토지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 지금 이제 도로, 학교, 공원 등이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에다 도로를, 학교를, 공원을 만들자고 결정을 한다. 또는 이제 정비하자고 결정한다. 개량하자고 결정한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고 해서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기 위한 계획이다. 라고 전제가 됐기 때문에 얘도 건폐율 등의 규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논리 구조가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용도 지역은 있었던 것이고요.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옵션이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의 설정 개량이 결정이 됐다. 그럼 여기서도 발생하는 문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문제. 자, 그럼 이제 해석하면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가 지정되어 있게 되면 용도 지구를 우선 적용합니다. 용도 지역 위에 용도 구역이 결정되어 있으면 용도 구역에 따른 행위 제한을 우선 적용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 위에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면 이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우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용어를 이제 하나 체크하게 되는데 밖에 도로,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을 우리 법에서는 기반 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자, 근데 어떤 토지에 도로를 만들기로 한다, 학교를 만들기로 한다, 공원을 만들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라는 개념이 될 텐데 이걸 우리 법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 텐데 뭐 사연이 복잡해요. 그래서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이라고 부르면 좋을 텐데 어찌됐든 줄여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밖에 도로, 학교, 공원은 그냥 뭐가 된다? 그냥 기반 시설. 내 토지 위에 또는 친구 토지 위에 도로 예정지가, 학교 예정지가, 공원 예정지가 결정이 되게 되면 법적인 용어로는 그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큰 틀에서는 관리 계획의 일종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 그래서 이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는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관리계획. 그 중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개념이 될 테고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도시 외곽 지역 등을 대상으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보게 될 텐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들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거 좀 빨리빨리 어떤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에 관한 규제를 바꿀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 구역은 기본적으로 미국 법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은 독일식 법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핵심 이슈는 그거예요. 자, 어떤 토지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럼 이것도 관리 계획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도출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정한 지역적 범주를 가리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있을 테고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가 있다고 전제가 됐을 때, 자,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를 빨리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에다 어떻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필수였었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이 개념도 옵션입니다. 그래서 빨리 할 필요가 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테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전제가 되는 개념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개념.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제 결국은 건폐율과
관리계획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지 않는 게 규제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다라고 전제가 되면 그 토지 밑에는 최소한 용도 지역은 존재했던 것이고요. 분명히 용도 지역에 따라서 발생하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것과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다를 거예요. 똑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때 용도 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충돌하면 당연히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해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홍보하는 관리계획은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요 5개가 중심이 되고, 근데 사실은 관리계획 중에서 자, 2개가 더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요렇게 자, 2개가 더 있는데, 자, 뒤에서 관리계획 총론에서 논의하게 될 주제가 될 테고요. 어찌됐든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공부를 하게 되는 것들은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 5개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지금 보는 이유는 바로 국토이용계획의 체계에 관한 부분인데요. 앞에서 국가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고, 용도지역을 또 다른 이름으로 관리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용도지구를 또 다른 이름으로 관리계획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게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 체계를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게 관리계획, 사실은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관리계획. 자, 개별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게 관리계획이 중심이 되고요. 이것의 기본적인 구조,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군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 자, 도시, 자, 시 또는 군 했을 때 시를 도시라 부를 테고요. 군을 지금 이제 군이라 부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 관리계획 이런 용어를 씁니다. 수원시 기본계획 이런 용어를 쓰게 돼요. 자,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양평군 관리계획, 양평군 기본계획 이런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걸 통칭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 있고 이것의 기준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것의 기준이 되는 계획을 잇따르면 이걸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지문 속에서 한두 개 던져주는 것이 국가계획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자, 제일 높은 계획, 자, 제일 상위에 체계하고 있는 계획을 바로 국가계획이라고 부를 테고, 이것에 자, 맞춰서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잇따르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것을 광역도시계획, 세 번째 단계가 기본계획,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관리계획. 그렇게 순서를 쭉 이렇게 본다고 치면은 밑에 있는 계획은요, 바로 위에 있는 계획 등에 적합하게 수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두 개의 계획이 충돌한다라고 했을 때 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국가계획 관련해서 경우 수를 따져볼까요?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자, 국가계획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르다, 충돌한다. 그러면 이때는 국가계획이라는 것을 우선 적용합니다. 관리계획과요,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당연히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고요. 이걸 이제 문장으로 외운다라는 느낌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큰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순서만 외우고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경우 수를 따지게 되면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리계획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을 우선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충돌하면 광역도시계획 우선 적용하고요. 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충돌하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관계를 따져봐야 될 텐데,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자,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이 충돌하면 뭐를 바로
기본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식의 순서. 그럼 이제 국가 계획은 뭐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 현실적으로는 광역 도시 계획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공부할 때는 이제 필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순서가 이런 식이야. 먼저 광역 도시 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 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뭘 해라? 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본 계획이나 광역 도시 계획은 도시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이 되는 건 개별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이 관리 계획이 될 텐데 여러분들 외울 건요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거 외우시면 끝나는 거야. 원래 문장법이 더 깁니다. 예, 이걸 가지고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외울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 논리 구조는 뭐냐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중요한데 원래 이제 관리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또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하게 수립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세월에 이제 기본 계획 만드는데 한 5년씩 걸리거든요. 관리계획 광역 도시 계획 만들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급하면은 함께 입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은 그렇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도시 계획 기본 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가 이제 기본적인 체계에 관한 주제가 될 테고 두 번째 이슈가요. 자, 지금 체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쳤을 때 좀 잡다한 얘기인데요. 기준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기본계획 수립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많습니다. 많다는 게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기준이란 표현이 나오게 되면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를 접근해 갈 때는 정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이 앞에 뭐가 국토부 장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별 의미는 없고요. 자, 지문 속에서 툭툭 던져주는 내용들. 자, 마지막 주제가요. 이 재검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논의할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관리계획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5년마다 재검토. 기본계획도요 5년마다 재검토. 근데 시험에는 거의 최소한 10년 사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몇 년마다 재검토 이렇게 갈까 했을 때 재검토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좀 지저분한 문제가 될 텐데 좀 옛날 문제 패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재검토 관련해서 기본계획,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 그러나 광역도시계획 10년마다 재검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재검토 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서 국토유형계획 전체 체계 등에 관한 쟁점 설명드렸고 이 체계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실 주제는 바로 광역 도시계획 10년 동안 6문제가 출제가 됐던 아주 쌈박한 주제죠.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